돈, 그저 종이일까? 신뢰의 역사다. 돈이 유래 물건에서 숫자로 신뢰가 된 돈. 화폐의 탄생, 돌에서 비트코인까지 돈의 유래. 안녕하세요. 마음속의 향기, 심양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돈을 벌고 쓰고 계산합니다. 점심값을 지불할 때,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볼 때,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돈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종이 한 장, 혹은 휴대폰 속 숫자 하나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가치를 대표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돈의 유래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처음엔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물건과 바꾸고 노동을 곡물과 맞바꾸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교환에는 불편함이 따랐고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간은 새로운 약속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시다 보면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신뢰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장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점점 모습을 바꿔가며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감정, 선택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대한 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돈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단지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타인을 믿고 사회를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제도 안에 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의 기원을 차분히 깊이 있게 풀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없던 그 시절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돈이 없던 시대, 그곳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삶이 흘러갔습니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곡식이 부족하면 고기를 가진 이와 거래해야 했고 옷이 해졌다면 가죽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했죠.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내게 남는 것, 너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물교환. 이 단어만 들으면 뭔가 고전적인 그림이 떠오르죠.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 손에 든 물건을 서로 내보이며 이거랑 저거 바꿀래? 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물교환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닭을 가진 사람은 소금을 원했고 소금을 가진 사람은 천을 찾았으며 천을 가진 사람은 빵이 필요했죠. 서로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거래는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먼저 겪은 불편함의 경제학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어땠을까? 그 하나만 있으면 누구와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질문이 바로 돈이라는 상상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때 사람들은 단지 물건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에는 늘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정직한지, 다음에도 또 볼 사람인지 한 번 속이면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고 신뢰는 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죠. 이 시기의 경제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신뢰가 곧 통화였고 사람의 평판이 화폐였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물건의 가치를 결정짓던 시대. 그 세계에서 사람들은 신뢰의 연장선으로서의 거래를 살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가 늘고 거래의 범위가 마을 밖으로 퍼지면서 그 신뢰는 점점 불투명해졌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거래,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과의 약속, 이런 상황에서 평판은 통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사람보다 물건을 더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 대신 모두가 신뢰하는 매개물, 즉 돈이라는 약속을 만들기로 합니다. 사람을 믿기엔 세상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 무언가는 처음부터 돈이라 불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등장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서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건 쓸만하겠어. 흥미롭게도 그 첫 번째 돈의 형태는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열대 지방의 해안이나 강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하며 보기에도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 그것은 어디에서나 쉽게 얻을 수 없었고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특징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 있는 매개물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은나라에서는 조개 껍데기를 깎아 만든 화폐가 사용됐고 아프리카에서는 카오리 조개가 수백 년 동안 거래의 표준으로 통용됐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를 전달했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이 조개 껍데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예쁘거나 보기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상징이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었죠. 내가 이 조개 껍데기를 쥐고 있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능력의 표현이 되었고 상대에게 이걸 건넨다는 건 상대가 그만큼의 신뢰를 얻었다는 인정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즉, 조개 껍데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게 만든 약속의 조각이었던 겁니다. 이후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물건을 돈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곡물, 소금, 차, 심지어 돌덩이까지. 미크로네시아의 야프 섬에선 거대한 석회암 돌이 거래용 화폐로 쓰였는데 무려 몇 톤에 달하기도 했죠. 그 돌을 굴려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누구의 것인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소유의 증명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돈이라는 건 더 이상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인정한 기억과 동의, 즉 상징의 질서가 작동한 것이죠. 이러한 돈의 진화 과정은 그 자체로 인간 사고의 변화, 사회 구조를 상징합니다. 눈앞의 물건을 넘어서 대체 가능한 가치, 보편적인 교환 수단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이건 단지 거래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상징을 다루는 방식의 발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상징이 된 돈이 어느 순간부터 왜 금이라는 금속으로 굳어지게 되었을까? 다음 장면에서는 금속이 어떻게 신뢰의 중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금이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조개 껍데기, 곡물, 돌. 그 모든 것은 나름의 방식으로 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도 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무게나 크기가 들쑥날쑥해 거래의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확실하고 단단한 가치의 기준을 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떠오른 것이 바로 금속이었습니다. 금, 은, 동, 주석, 철. 이 5글자의 이름들은 단지 광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신뢰의 무게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녹슬지 않는 금, 쉽게 부서지지 않는 은, 가공이 쉬운 동과 주석은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매개물로 주목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쥘 수 있다는 점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도장, 그리고 문양입니다. 사람들은 금속 덩어리에 왕의 문장, 도시의 이름, 신의 형상을 새겨넣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단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금속은 가짜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증한다라는 집단적 서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돈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국가와 제도의 힘이 결합된 신뢰의 증거물로 변모합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은 세계 최초의 주화동전을 만들어 사용했고 그 주화에는 사자 머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인함과 왕권을 상징하는 그림이자 그 자체로 국가가 찍은 보증서였죠. 동전 하나에는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는 단순한 질량이 아니라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이건 왕이 인정한 가치야. 누구든 받아야 해. 사람들은 점점 그 무게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거래는 훨씬 빨라졌으며 이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타인과의 거래가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도구에서 사람이 없어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믿지 않아도 왕을, 신을, 국가를 믿으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제 막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게 금속이 만든 동전의 시대는 왜 종이로 바뀌었을까? 단단한 금속에서 가벼운 종이로 이 믿음은 어떻게 바뀌게 된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무게를 내려놓고 상징만으로 작동하는 종이돈의 탄생과 그 뒤에 숨겨진 논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겁고 단단한 금속 덩어리를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밥도 사고 집도 사고 말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과연 믿었을까요? 하지만 그 믿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금속의 시대가 끝나고 종이돈, 즉 지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종이로 거래한다는 건 정말 낯설고도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종이는 찢어질 수 있고 불에 타버릴 수 있으며 무게도 없고 광택도 없으며 보기에도 별 특별함이 없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종이를 들고 빵을 사고 양을 사고 심지어 땅까지 거래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 종이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종이 뒤에 서 있는 누군가, 즉 국가와 제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동전은 금속 그 자체의 가치가 있었지만 지폐는 그 종이를 발행한 존재가 나중에 반드시 금이나 물건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약속만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실험을 본격화한 것은 중국 송나라였습니다. 교자라 불리는 일종의 어음은 상인들끼리 안전하게 큰 돈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종이였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 시대에는 쿠빌라이 칸이 발행한 보초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 단위로 쓰인 지폐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이를 본떠 유사한 종이 화폐 실험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재구성입니다. 금속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있었지만 종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돈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구조 위에 세워진 허공의 건물이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상징화하고 그 상징을 국가나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떠받치는 구조. 그 구조 덕분에 사람들은 가치를 휴대할 수 있게 되었고 거래는 국경을 넘어 더욱 가벼워지고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무게로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은 가벼울수록 강력했고 현실에 없을수록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된 것. 그건 인간이 실물보다 신뢰와 제도를 더 강하게 믿기 시작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종이도 없이 이제는 숫자만으로 돈이 오가는 시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돈에 익숙해졌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돈 없는 돈이 가능해진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행, 어음, 신용, 계좌, 디지털 화폐로 이어지는 돈의 탈물질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갑을 열어본 적보다 스마트폰 속 계좌를 확인한 횟수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주머니에 동전이 쨍그랑거렸고 장바구니엔 지폐가 구겨져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숫자 하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돈은 어디 있나요? 책상 서랍 속도, 지갑도, 손바닥 위도 아닌 클라우드 속, 은행 서버 안, 전산 기록 속에 존재하는 숫자.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돈을 가장 당연하게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돈은 실물에서 점점 멀어지는 진화의 길을 걷고 있었죠. 중세 유럽의 상인들은 금을 직접 들고 다니는 대신 금 보관소에 맡기고 그 보관증을 거래했습니다. 그게 바로 빌 오브 익스체인지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죠. 그 종이는 금을 뜻하지 않았지만 금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 즉 신용이 담긴 증서였던 겁니다. 이후 은행이라는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은 실제 돈이 아닌 기록된 돈을 기반으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0의 계좌에 100을 이체했다. 이 사람은 이만큼의 대출 자격이 있다. 카드로 결제하되 다음 달에 갚겠다. 돈은 점점 더 실체 없는 약속의 구조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신용 크레딧입니다. 이제 돈은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갖게 될 것을 먼저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의 구매력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더불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 흐름에 결정적인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은행 앱, 간편 결제, 모바일 송금, 비트코인. 우리 손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린 이미 거래하고 있고 지출하고 있고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돈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돈이 처음 생겼을 땐 그 물건의 실체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실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돈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구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돈이 익숙해진 지금, 과연 우리는 돈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있는 척하는 시스템을 믿고 있는 걸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돈이 단지 거래의 수단을 넘어 사람의 삶, 감정, 정체성까지 지배하게 된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벌까? 우리는 언제부터 감정까지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순간일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은 있는 거야. 어쩌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도 이 숫자만큼이겠지. 사람은 원래부터 수치를 좋아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크기로 재는 게 아니었고, 기쁨은 가격표가 붙지 않은 감정이었으며, 자존심은 숫자로 변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연봉, 계약금, 대출 한도, 심지어 데이트 앱 소개글에도 직업과 연소득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느끼기 전에 계산하고 사랑하기 전에 조건을 검토하며 결정하기 전에 은행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쯤 되면 돈은 단지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언어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한 번도 울어본 적 없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울음이 외로움 때문이든 불안함 때문이든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종종 경제적 불안이라는 감정에 닿아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도 말하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 말이 더 솔직한 고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돈은 이제 감정의 안정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평온함,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여유, 미래를 꿈꾸는 확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돈이라는 한 글자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지갑 속 숫자는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적 안정의 크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감도, 여유도, 심지어 웃음의 빈도마저 돈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흥미로우셨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한 글자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인간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돈은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력을 넓힌 걸까? 다음 단계에서는 돈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구조와 권력을 형성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권력에 인간은 어떻게 적응하고 또 저항해 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집 얼마래? 연봉은 어느 정도야?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설명할 때 이름보다 먼저, 성격보다 앞서 돈의 크기와 위치를 말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의 삶과 존재 자체가 돈이라는 기준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 사실 처음에 돈은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교환을 돕고 신뢰를 대신하고 편의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도구는 점점 인간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있는 사람과 그 구조 밖에 서 있는 사람, 이 구분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돈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자격이자 신분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자본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펼쳐지죠. 돈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기회는 다시 돈을 부르며 그 돈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삶을 설계하고 심지어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판별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쯤 되면 돈은 거래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언어가 되었고 사람을 구별하는 일종의 무형 계급장이 된 셈이죠. 더 나아가 돈은 인간의 감정에도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존심, 수치심, 자신감, 열등감, 이 모든 것이 때때로 통장 잔고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작게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관계조차도 돈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거나 무너지죠. 이렇게 돈은 더 이상 외부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온 감정의 기호 혹은 정체성의 설계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돈을 소유하는 걸까? 아니면 어쩌면 돈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과 인간관계까지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돈이 감정을 흔들기 시작했을 때 그건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질서를 흔들기 시작한 순간 그건 곧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힘은 다양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는 검과 군대, 신과 왕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이라는 권력이 올라섰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지만 정책을 좌우하고 도시를 설계하며 국가의 진로를 뒤흔드는 힘극의 자본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유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은 어느새 민주주의의 구조, 법의 운영, 사회복지의 범위, 심지어 사람의 도덕 감각까지 서서히 재편성해 왔습니다. 기업은 국가를 넘어섭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연간 매출이 소규모 국가의 GDP를 능가하는 시대, 그 기업의 결정 하나가 수천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세계,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숫자로 표현되는 자본의 힘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권력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군주의 명령처럼 외쳐지지도 않고 헌법처럼 명문화되지도 않았지만 누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회에서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돈이 있는 자라는 것을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자본은 법을 바꾸고 도시를 설계하고 사람의 관계 방식까지 재구성합니다. 주택 가격이 교육을 결정하고 교육이 직업을 결정하고 직업이 다시 소득을 결정하며 그 소득이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계보가 자본을 통해 결정되는 세상 그 자체가 새로운 권력의 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국가보다는 기업의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고 정치보다 시장의 반응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죠. 이쯤 되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국가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본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정부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모두가 돈을 향해 달려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선가 누군가는 조용히 혹은 격렬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돈은 분명 편리했고 강력했고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힘이 너무 거대해질수록 그늘은 짙어졌고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그 틈 속에서 사람들은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평등, 연대, 생명, 신념.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들이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사상과 철학이었습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카를 마르크스는 돈이 인간의 인간됨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의 논리가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사람을 부속품처럼 취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확산됐고 불평등한 구조에 저항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실현 방식에는 논란과 한계가 많았지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외침은 분명 강력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세기 들어 시민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본 권력에 맞섰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사람의 가치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가 품은 꿈과 목소리 속에 있다고 말했죠.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소박함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소비 중심 자본주의에 맞서며 가장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사회적 기업, 비영리 운동, 기본소득 논의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단지 경제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복원에 관한 시도입니다. 돈은 강하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려 애쓰고 때때로 그 기억을 행동으로 바꾸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음이 생깁니다. 미래의 돈은 어떤 모습이 될까? 지금처럼 숫자와 시스템에 의존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가치 구조가 등장할까?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등장을 중심으로 돈이 미래로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돈이 우리를 조용히 잊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 한 장, 앱 하나, 핀번호 4자리.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돈이 어떤 모양인지조차 잊어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 눈에도 안 보이고 실체도 없는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된다는 거지?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의 세계입니다. 비트코인? 예전엔 뉴스에서만 듣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실제로 거래하고 심지어 전자지갑에 쌓아두고 있죠. 하지만 여기엔 지금까지의 돈과 전혀 다른 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종이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고 국가가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숫자에 수십억을 맡기고 집을 사고 회사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은행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돈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리던 날, 그날의 충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남겼죠. 우리가 믿은 건 돈이었나?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나? 그리고 그 의문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중앙이 없는 돈,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움직이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누구도 발행자가 없고 모든 거래는 공개되며 신뢰는 권력이 아닌 기술로 보증됩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돈이 아니라 돈이라는 개념의 철학적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돈은 국가도 은행도 심지어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합의된 신호, 수학적 보증, 알고리즘이 만든 질서만으로 가치를 생성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돈의 상식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쓰이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이 새로운 돈은 단지 거래 수단이 아니라 예술품, 디지털 NFT, 게임머니, 메타버스의 통화로까지 변형되고 있습니다. 마치 돈이 우리 눈앞에서 자유로운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있는 느낌. 그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탈바꿈한 돈, 이젠 대체 뭘 믿고 있어야 할까? 국가도 없고 종이도 없고 금도 없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신뢰를 두는 걸까? 돈이 사라진 자리에 오히려 더 커진 믿음, 그리고 불안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암호화폐는 위험하지 않나요? 실체도 없고 아무도 보증하지 않잖아요. 그 말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절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기존의 돈은 실체가 있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원화, 달러, 유로조차 금으로 교환되지도 않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국가가 보증하니까 믿는 것.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쓰고 있죠.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돈이란 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도 심오합니다. 돈은 곧 신뢰다. 그 신뢰가 은행일 수도, 국가일 수도, 혹은 블록체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돈도 의미를 잃습니다. 예컨대 과거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떠올려 볼까요? 국민들은 더 이상 그 돈이 내일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 거란 신뢰를 잃었고 그 순간부터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처럼 실체도 없고 발행자도 없는 돈이 세계 곳곳에서 통용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믿음을 숫자로 시각화한 구조입니다. 심지어 이 믿음은 국가보다 더 강력할 때도 있습니다.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믿는 나라, 자기 나라 은행보다 미국 테크 기업의 지갑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돈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이렇게 불안정한 신뢰 위에서 돌아가는 세상,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이 기반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숫자만 보고 판단하고 신뢰의 기준은 점점 더 투명성보다 속도와 효율로 이동하고 있죠. 그렇기에 오늘날의 돈은 신뢰가 없는 돈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뢰만 남은 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지만 믿어야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믿음은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그리고 돈이라는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낸다면 그 다음 세상엔 무엇이 나타날까요? 돈 이후의 세계, 즉 인간이 돈을 넘어서 가치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들, 그리고 그 상상력의 확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설명하던 시대는 어쩌면 지금이 절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지금부터 사람들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돈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실제로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돈 이후의 삶을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로 논의되었고 핀란드는 실제로 실험을 했으며 한국도 경기도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소득이 아니라 삶 자체에 있다. 이건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돈이라는 가치 판단의 틀을 다시 짜보자는 시도입니다. 또 다른 흐름은 공유 경제입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함께 쓰는 모델, 차를 사고 파는 대신 빌리고 집을 소유하는 대신 나누고 지식과 기술을 상품이 아닌 재능 나눔으로 풀어내는 플랫폼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돈이 아니라 연결, 소유가 아니라 접근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대체 불가능한 가치, NFT, 블록체인 예술, 정서적 보상 기반의 커뮤니티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는 돈이 아니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줍니다. 코드를 짜든 디자인을 하든 아이디어를 내든 누가 얼마나 열정을 기울였는지가 가치를 결정하죠. 이쯤 되면 이런 말도 가능해집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반드시 숫자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지폐도 카드도 코인도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가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시간, 공감, 지식, 경험, 그 자체가 새로운 화폐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돈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가치를 입증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돈 없이 살아가는 상상과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처음 들으면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질문. 하지만 우린 은근슬쩍 아주 자주 이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통해, 거주지 주소를 통해, 차종과 옷, 심지어 SNS 팔로워 수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를 수치화하려 듭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못 벌고 있을까? 그런데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인간다운가? 돈이 중심이 된 시대는 사람에게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사람이 돈이라는 숫자를 거부할 수 있는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자가 되기보다 좋은 아빠,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는 삶을 택합니다. 어떤 이는 직업의 명예보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을 선택하죠. 그런 삶의 선택이
경제적으론 불리할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훨씬 풍요롭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과 직함이 그것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가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죠.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 감정, 시간, 사랑, 관계, 존중. 그렇기에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얼마나 지니고 있나요? 사람이란 숫자에 가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이 긴 돈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된 진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숫자 너머의 세계를 향해 이어질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돈의 유래, 그 긴 흐름의 마지막 페이지를 여는 시간, 돈이라는 허상, 그리고 인간이라는 본질, 그 차이를 다시 바라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이야기하며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교환 수단이었고, 그 다음은 공동체의 약속이었으며, 나중엔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이자 개인의 감정까지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조용히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만들었을까? 그 시작은 어쩌면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실용적인 욕망, 신뢰를 대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 수단은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은 다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재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유래는 곧 인간의 선택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왔습니다. 편리함을, 속도를, 효율을, 그리고 그 대가로 불안정함과 불신, 소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 돈 없이도 설계되는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인간의 가능성. 그건 아직 완성된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의 유래를 되짚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고 싶은지를 되묻는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지 돈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숫자에 매몰된 시대 속에서 가끔은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다움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돈은 흐르고 사라지지만 기억과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존엄은 남는다고.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래의 서사는 곧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의 향기, 저는 심양이었습니다.